가족관계와 노후 돌봄의 현실 2부.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 노후의 현실과 지혜로운 준비 일부에서는 돈의 현명한 관리와 상속 절차의 사전 준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로 가족관계와 노후 돌봄의 현실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일부에서 다룬 경제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오늘 2부에서 다룰 가족관계와 돌봄의 문제는 노년의 삶의 질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당연시되어 온 자녀가 부모를 모신다는 관념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가족관계의 변화, 돌봄의 불균형과 세대 간 갈등, 그리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일부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던 60에서 75세라면 절대 은행에만 예금하면 안 되는 충격적인 이유와 노년기 자산 관리의 심리적 함정까지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일부를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일부도 꼭 챙겨보시길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가치 있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풍요롭게 준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년의 현실과 지혜로운 대처법에 대한 2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같이 얘기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가족관계와 노후 돌봄의 현실, 전통적인 효 문화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녀에게 의존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노인복지 전문가 김태원 교수의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노부모 부양의 문제는 더 이상 당연한 의무가 아닌 복잡한 선택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53세 이지영 씨는 이런 현실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장남인 오빠만 더 챙기셨어요. 대학도 보내주시고 결혼할 때 집도 사주셨죠. 저는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일터로 나갔고 결혼할 때도 별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를 제가 모셔야 한다고요? 이지영 씨의 아버지는 최근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남인 오빠는 아버지 모시기를 거부했고 결국 아버지 돌봄의 책임은 이지영 씨에게 넘어왔습니다. 2023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자녀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비율이 76.3%에 달합니다. 이는 10년 전보다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돌봄의 불균형과 세대 간 갈등, 부모님 돌봄으로 인한 형제자매 간 갈등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가족 상담사 이정희 박사의 말입니다. 그에 따르면 노부모 돌봄으로 인한 상담 건수가 최근 5년간 38% 증가했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일주일에 2번씩 방문하고 있어요. 형제들은 명절에도 잘 찾아오지 않죠.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이제는 그들의 사정도 이해해요. 대신 돌봄 비용은 공평하게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61세 최영수 씨의 사례는 갈등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 돌봄 계획서 작성. 누가, 언제, 어떤 돌봄을 제공할지 명문화. 2. 돌봄 일지 공유. 부모님의 상태와 필요한 지원을 모든 형제자매가 알 수 있도록 함. 3. 정기적인 가족회의, 최소 3개월에 한 번, 화상회의도 가능. 4. 전문 중재자 활용,
갈등이 심화될 경우 가족 상담사의 도움 요청. 5. 법적 대리인 지정. 부모님의 의사결정 능력이 약화될 경우를 대비. 노후 돌봄 서비스의 현실적 대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경우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노인의학 전문의 박종현 교수의 조언입니다. 실제로 최근의 요양시설들은 과거와 달리 다양한 프로그램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불효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문 간호사들의 24시간 케어와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보니 오히려 집에서 혼자 계실 때보다 더 활기차게 지내시더라고요. 대구에 사는 57세 정미경 씨의 경험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노후 돌봄 서비스를 검토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1. 제가 요양 서비스. 전문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제공. 2. 주간 보호센터. 낮 시간 동안 다양한 활동과 식사, 치료 프로그램 제공. 3. 단기 보호시설. 일시적으로 가족이 돌볼 수 없을 때 단기간 입소. 4. 노인 공동생활 가정. 소규모 그룹홈 형태의 생활 공간. 5. 요양원 및 요양병원. 24시간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60에서 75세라면 절대 은행에만 예금하면 안 되는 이유. 은행 예금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실질 자산 가치가 매년 줄어드는 셈입니다. 금융 전문가 정승호 씨의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은행에만 예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 자산으로 40에서 50%를 배분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모든 자산을 예금으로만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물가 상승률은 평균 2.5에서 3%인 반면 은행 예금 금리는 1에서 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매년 1에서 2%의 자산 가치 하락을 의미합니다. 10년만 지나도 예금만 하셨던 분들의 실질 구매력은 15에서 20% 감소합니다. 반면 적절히 분산 투자했던 분들은 같은 기간 오히려 자산이 20에서 30% 증가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의료비 인플레이션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일반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인 5에서 6%의 의료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 가장 많이 지출하게 되는 비용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7년마다 의료비가 2배로 증가한다고 생각하세요. 60세에 월 50만 원이던 의료비가 74세에는 200만 원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층은 어떻게 자산을 관리해야 할까요? 정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자산 배분을 제안합니다. 1. 안전자산 40에서 50%. 생활비 2년치는 수시 입출금 통장에 보관. 나머지는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이나 국채에 분산.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을 고려해 여러 은행에 분산. 2. 중위험 자산 30에서 40%. 우량 회사채 펀드 10에서 15%. 배당주 중심 주식형 펀드 10에서 15%. 인컴형 월배당 ETF 10%. 3. 실물 자산 10에서 20%. 금 ETF 또는 실물 금 5에서 10%. 부동산 리츠 5에서 10%. 물가 연동 채권 5%. 특히 70대 이상은 월 생활비의 3년치 정도는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를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자산에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 자산 관리의 심리적 함정. 노년기에는 경제적 합리성보다 심리적 안정감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것이 자산 관리의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자 최윤석 교수의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노년기에는 다음과 같은 심리적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1. 손실 회피 편향의 심화. 나이가 들수록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짐. 예, 주식은 위험해, 현금만 안전해 라는 믿음. 2. 친숙성 편향.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투자 방식을 배우기 꺼림. 익숙한 방식, 현금 보관, 예금만 고수. 3. 현상 유지 편향. 기존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려는 강한 경향.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라는 사고방식. 저는 평생 현금만 모아왔어요. 은행도 믿지 못했죠. 그런데 지난해 집수리 중에 천장에 숨겨둔 현금 2천만 원이 습기로 훼손되었어요. 평생 모은 돈의 일부가 한순간에 사라진 거죠. 일부에서 소개해드린 수원에 사는 68세 김영수 씨의 안타까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심리적 함정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1. 소액으로 시작하는 분산 투자. 한 번의 큰 변화보다 점진적인 접근. 소액으로 다양한 금융 상품 경험해보기. 2. 금융 교육 참여하기. 노인 맞춤형 금융 교육 프로그램. 은퇴자 투자 동아리 활동. 3. 전문가 조언 구하기. 노년층 특화 금융 컨설팅. 자녀와 함께 금융 상담 받기. 의료비 폭탄을 대비하는 전략.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생활비는 준비하시지만 의료비 준비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료경제학자 김준호 교수의 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평균 의료비는 약 450만 원으로 40대의 4배에 달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생애 의료비의 약 50%가 생애 마지막 5년에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암보험과 실손 의료보험을 65세까지만 유지했어요. 이후에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져서 해지했죠. 그런데 72세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 약 3천만 원의 의료비를 모두 자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74세 박영민 씨의 경험은 많은 노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노년기 의료비 대비 전략. 1. 실손 의료보험은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하기.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한번 해지하면 재가입이 어려움. 본인 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험료 절감 고려. 2.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 재활용하기. 소득 구간별로 연간 의료비 상한액이 정해져 있음. 2023년 기준 소득 하위 50%는 연간 약 350만 원이 상한. 3.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 신청 준비하기.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가능. 재가 서비스, 방문 요양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 가능. 4. 의료비 전용 적립금 마련하기. 은퇴 자금과는 별도로 의료비 전용 계좌 운영. 월 생활비의 15에서 20%를 의료비 계좌에 적립 권장. 디지털 격차, 노년의 새로운 장벽.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해 은행에 가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해요. 예전에는 동네에 지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없어졌거든요. 경기도 양평에 사는 78세 김영호 씨의 호소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급속한 변화는 노년층에게 새로운 형태의 소외감을 가져왔습니다. 디지털 소외 현상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금융, 의료, 행정 서비스 접근성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64.5%에 불과합니다. 특히 모바일 뱅킹 이용률은
30% 미만으로 전체 평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튜터 프로그램을 통해 일주일에 2번씩 청년 선생님에게 배웠어요.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손자들과 대화도 하고 배달앱으로 음식도 시켜 먹어요. 84세 최순애 할머니의 사례는 디지털 격차 극복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노년층 디지털 역량 강화 방법 1. 노인 맞춤형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활용하기. 노인복지관, 주민센터의 무료 교육 프로그램, 대학생 봉사자와 1:1 매칭 프로그램. 2. 디지털 기기 접근성 높이기. 노인 친화적 스마트폰 설정, 글자 크기, 밝기 조절, 간편 모드 활용하기. 3. 디지털 금융 안전하게 이용하기. 보이스피싱, 스미싱 예방 교육, 간편 결제, 모바일 뱅킹 보안 설정. 4. 정부 지원 서비스 활용하기. 디지털 배움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운영. 찾아가는 디지털 튜터 서비스. 노년의 주거, 에이징 인플레이스의 현실. 내가 살던 집에서 끝까지 살고 싶다는 소망은 좋지만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노인주거 전문가 이수진 박사의 조언입니다. 에이징 인플레이스는 익숙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개념으로 많은 노인들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주택구조, 접근성, 안전성 등의 문제로 인해 실제로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자 집이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30년 넘게 살던 집이었지만 결국 1층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4세 이영수 씨의 경험입니다. 노년기에 적합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주택 개조 계획 세우기. 욕실 안전바,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문턱 제거, 휠체어 접근성 확보, 조명 밝기 개선, 스마트 조명 설치. 2. 지역사회 인프라 확인하기. 도보 10분 내 의료기관, 약국 위치, 대중교통 접근성, 콜택시 서비스 가능 여부, 식료품점, 편의점 등 생필품 구매 편의성. 3. 주거 대안 탐색하기. 노인 공동주택, 실버타운 견학, 주택연금 활용 가능성 검토, 자녀 거주지 인근으로의 이주 고려. 60대 중반에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병원과 마트가 가까워서 혼자 살기 편해요. 자식들 집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어서 서로 부담 없이 지냅니다. 광주에 사는 68세 정민수 씨처럼 미리 노후 주거를 준비하는 것이 노년의 독립성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합한 주거 환경 준비, 그리고 자산 관리의 심리적 측면까지 벌써 마무리입니다.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한 지혜. 노년은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노년학자 박성호 교수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의 현실적인 도전과 지혜로운 준비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족관계와 노후 돌봄의 현실, 은행 예금의 함정, 의료비 대비 전략, 디지털 격차 극복, 다양한 관점에서 노후 준비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기대입니다. 경제적 준비, 법적 준비, 주거 환경 준비, 건강 준비, 사회적 관계 준비. 모든 영역에서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72세이지만 85세, 95세가 되었을 때를 상상하며 준비합니다. 그때 어떤 집에서 누구와 어떤 돈으로 살아갈지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부산에 사는 박종철 씨의 말처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품격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품격 있는 노후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노후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대와 희망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노후 준비 방법이나 고민거리를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품격 채널에서 다음 주제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